오스코텍 R&D 데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R&D 데이 진행할 대표 연태영입니다. 오늘 저희들 아시다시피 반기마다 한 번씩 저희 R&D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24년 가을 하반기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저희들 임상과제들 지금 진척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저희 항암제 R&D 스트래티지 관련돼서 저희 내년에 곧 임상 들어갈 OCT 598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티닙 빼놓을 수 없죠. 저희 이 자리에서는 저희 오스코텍 내부 과제들만 주로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레이저 티닙 관련돼서는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FDA 허가까지 났고 미국에서는 이제 출시까지 돼가지고 그 전망에 대해서 피덴셜한 전망 말고 그냥 이 레이저 티닙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만 그냥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티닙이 지금 얀센에서 허가받은 거는 이제 아미반타맵 컨비네이션으로 퍼스트 라인 뮤테이션이 있는 난스몰 셀 렁 캔서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허가를 받았죠. 그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는 이 PFS, 미디안 PFS입니다. 지금 스탠다드 오브 케어인 오시머티닙, 타그리소하고 비교해가지고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23.7개월, 타그리소는 16.6개월 해서 현격한 차이의 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받았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티닙 자체는 오시머티닙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버롤 서바이벌은 언제 데이터가 나오냐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데, 사실은 오버롤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늦게 나올수록 더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서바이벌이니까 생존해 계신 환자분들의 숫자가 50%를 아직 안 닿았다는 얘기고, 50%가 돼야지 이제 미디안 오버롤 서바이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J&J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36개월까지 아직 생존자가 61%, 지금 대조군인 오시머티닙 그룹은 53%. 지금 아마도 이 추세로 가면은, 그리고 이 차이는 조금씩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 아스코 정도에서는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를 미디안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60% 시점에서 이 오시머티닙하고의 그 격차는 한 6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봤나? 네, 하여튼 오버롤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오시머티닙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데이터를 보여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더 굿뉴스는 이제 지난번 얼마 전에 에스모에서 발표됐던 이 서큐테이니어스 인젝션, 지금 1차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 IV 인젝션이고요. IV 인젝션은 이제 환자가 병원에서 한 5시간 동안 계속 인젝션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서큐테이니어스 폼으로 바꿔서 서큐로 인젝션하면 이제 5분 만에 주사 맞듯이 피하 주사를 맞는, 편의성도 굉장히 IV에 비해서는 편의성도 훨씬 높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놀라웠던 거는 이 오버롤 서바이벌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똑같은 거를 놓고 아미반타맙을 IV로 썼느냐, 섭큐로 썼느냐, 그 차이만 가지고 세컨 라인에서 임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오버올 서바이벌이 이미 섭큐가 훨씬 더 잘 나오는 데이터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부작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IV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걸 맞고 있으니까 그 주사 맞으면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 그거 말고도 다른 부작용들이 훨씬 컸던 거에 비해서 이 서큐 아미반타맙은 훨씬 그 부작용도 적고 효능도 훨씬 더 우월했던 왜 똑같은 약인데 왜 서큐가 IV보다 효능이 이렇게 더 잘 나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나온 건 잘 나온 거고 그래서 오버올 서바이벌 지금 IV로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곧 이제 서큐까지 나오면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저 티닙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레이저 티닙이 왜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맙 이 컨비네이션이 왜 오시모티닙 단독에 비해서 이렇게 효능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요건 이제 제 얀센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지만은 이 EGFR 아미반타맙은 EGFR뿐만이 아니라 EGFR과 c-MET이라는 프로틴을 같이 잡는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입니다. 그래서 c-MET을 잡고 뭐 이니비션 할 뿐, 그러니까 라이간드가 붙는 걸 이니비션 할 뿐만이 아니라 뭐 엔티바디이기 때문에 엔티바디 미디에이티드 뭐 디그레데이션이나 뭐 이뮨 리스폰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훨씬 더 레이저 티닙하고 컨비네이션 했을 때 아래서 맞고 위에서 맞고 해가지고 더 좋은 효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J&J에서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캔서셀을 더 잘 죽이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고 그 인핸스 셀 킬링 결국은 이런 식으로 EGFR을 디그레데이션 한다든가 뭐 이뮨셀을 액티베이션 한다든가 다 인핸스 셀을 그러니까 캔서 셀을 어떻게 더 잘 죽인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더 잘 죽인다 그러면 리스폰스 레이트 자체가 올라가야 될 텐데 이 리스폰스 레이트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게 캔서 셀을 더 잘 죽인다 뿐만 리스폰스 레이트는 거의 똑같은데 이제 그 약효가 훨씬 오래 지속되는 거죠. 프로그레션이 훨씬 더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제 그냥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MET이라는 이 프로틴은 사실 EGFR 저항성하고 EGFR 이니비션의 저항성하고 관련 있는 타겟으로 처음에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EGFR의 저항성 생긴 그 환자들의 샘플을 보면 한 10%, 15% 정도가 이 c-MET이 앰플리파이 되어 있던가 뭐 오버 익스프레션 되어 있던가 뭐 그런 EGFR 저항성 타겟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됐던 게 이제 이 c-MET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c-MET 인히비터, c-MET도 카이네이즈이기 때문에 RTK이기 때문에 c-MET 인히비터와 뭐 EGFR 인히비터를 병용으로 임상 뭐 도전을 좀 했었지만 거기서는 많이 실패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음으로써 그 내성 발현을 억제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EGFR 이니비션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거를 그 같은 시점에 내성이 생기는 시점에 c-MET을 이니비션 함으로 해서 그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내성이 더 안 생기도록 더 늦게 생기도록 그렇게 이니비션 해가지고 이 반응 기간이 훨씬 오래 지속된 게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단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 저희들 항암제 연구 방향
큰 방향인 이 치료 내성하고도 어쩌면 그런 치료 내성 전략을 뒷받침하는 어떤 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Save the Planet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ve the Planet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ITP에서 페이스 2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계속 지금 상당히 저희들 바램보다는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트너링 디스커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파트너링이 되는 즉시 뭐 3상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3상 레디, 페이스 3 레디 액티비티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진행해오는 와중에 사실 2상까지는 그냥 API 그 자체를 뭐 캡슐에 넣어서 임상을 진행했었던 거고, 3상부터는 사실은 확실한 포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CMC 연구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밖에 이제 유전 독성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돼 왔고, 특히 CMC 연구를 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없었다기보다는 뭐 철저하게 뭐 이렇게 아무래도 초기 임상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이 폴리모프라 그러죠. 결정형 연구, 그리고 뭐 포뮬레이션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해서, 사실 특히 결정형 같은 경우는 이 특허 기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결정형 연구, 뭐 상당히 깊숙한 결정형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폴리모피즘에 대한 특허, 그리고 포뮬레이션에 저희들 새로 만드는 그 포뮬레이션에 대한 특허, 제형 연구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곧 올해 내로 새로운 특허를 지금 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Save the Planet 물질 자체는 특허가 이제 33년인가 뭐 그때쯤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이센싱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를 위해서는 그 계속 특허를 연장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결정형 특허하고 포뮬레이션 특허를 요번에 이제 파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하나 뭐 이미 발표를 했지만은 지난 봄이었죠. FDA에서 Orphan Drug Designation 신청 들어가서 그랜트를 받았고요. Orphan Drug 지정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허가 신청을 들어갔을 때 Priority Review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 특허 말씀드렸지만은 특허가 없는 경우에라도 출시 후 뭐 7년 동안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비티를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Orphan Drug Designation ITP 이 인디케이션에 대한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아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자 임상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Save the Planet으로. 이건 뭐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톨릭 대학 성모병원의 그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윤재호 교수님과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상을 했던 거는 크로닉 ITP, 그러니까 1차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1차 치료가 말을 안 들어서 그 이후에 계속 ITP, 이뮨 트롬보사이토피니아가 진행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차 치료제, 2차 혹은 3차 치료제로 임상을 했었던 거고요.
이 연구자 임상은 1차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이건 크로닉 ITP가 아니라 이제 ITP로 처음 진단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혈소판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게 이게 면역 때문에 이제 혈소판이 떨어졌다 그런 진단이 내려지면은 1차로 쓰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이뮤노글로불린 이런 걸 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환자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신환인 거죠. 그럼 스테로이드나 IVIG를 쓰면은 혈소판이 이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뭐 치료를 안 하는데 그 환자들 중에 한 30% 정도는 6개월인가 1년 이내에 다시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면서 점점 그게 재발이 잦아지고 그게 이제 크로닉 ITP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모병원 윤재우 교수님 생각은 그거를 아예 초반에 그 처음 ITP가 진단을 받았을 때 그거를 스테로이드로 혈소판 수치를 확 올려놓은 다음에 저희 세비도플래닙으로 그걸 일종의 메인테넌스를 한 몇 달 동안 메인테넌스를 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이 재발을 하는 것을 훨씬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더 기대하는 거는 재발을 안 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발을 안 한다는 건 이제 완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임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드럭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 연구자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올 연말 국내 식약처에 지금 IND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의미는 ITP라는 마켓이 지금 2차 치료제로는 그 TPO 리셉터 애거니스트가 막강한 그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 세비도플래닙이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더군다나 그 지금 TPO-RA 프로막타라든가 뭐 이런 노바티스하고 엠젠에서 파는 현재 그 2차 치료제들이 또 특허가 또 만료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세비도플래닙이 그냥 2차, 3차 치료제로는 허가를 받아도 그렇게 높은 시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비도플래닙의 이 SYK 이니비션이란 그 기전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이 질병의 초기에 어떤 완치 목적으로 임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훨씬 더 시장으로 쳐도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고 환자들로서도 초기에 이 병을 치료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크로닉으로 발전하지 않고 더 이상 약을 먹을 일이 없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한번 탐색해 보고자 이 연구자 임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덴피본티닙 뭐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801이라고 얘기했던 그 FLT3 엑셀 이니비터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해가지고 도즈 에스컬레이션 모노테라피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를 거의 마쳤습니다. 지금 라스트 페이션트 마지막 환자는 작년에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징하고 뭐 팔로업 그러니까 계속 추적 관찰하는 기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환자의 추적 관찰 기간까지 끝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CSR이 나와야겠지만은 CSR은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DB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곧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탑라인이라 그럴까?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DBLOC 들어가고 사실은 통계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통계 처리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제 뭐 탑라인이 나오고 뭐 CSR이 나오고 할 텐데 저희들은 이제 이건 오픈 레이블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임상 진행된 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뭐 몇 퍼센트가 이렇다라고는 지금 얘기할 수 없기는 합니다. 순전히 이건 인테림 저희들이 해석한 인테림 결과이고 뭐 나중에 통계 처리 후에 CSR에 더 자세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임상은 이제 처음에 21명의 환자가 등록이 돼서 투약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수가 non-small cell lung cancer와 breast cancer, 특히 TNBC 쪽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티와 PK, 세이프티에서는 뭐 굉장히 well tolerated 됐고 두 군데에서 이제 dose limiting toxicity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300mg에서 DLT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한 코호트를 더 진행해서 6명이 됐습니다. 거기서 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수를 올렸고 400mg에서도 DLT가 한 번 나왔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세 분의 이제 코호트를 더 진행해서 400mg도 6명이 이제 투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이 모노테라피로 크게 기대를 뭐 처음부터 모노테라피로는 큰 약효를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희 PK 프로파일을 봤을 때 도스 익스포저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리니어 도스를 올릴수록 이 노출이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이 도스를 올릴수록 점점 이렇게 플래토가 되는 그래서 500mg을 올려봐야 400mg보다 뭐 익스포저가 더 노출이 더 높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연구자들하고 이제 합의하여 500mg 계획했던 500mg은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환자 인롤먼트를 끝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1분 중에 이제 3명의 스테이블 디지즈가 있었고 뭐 약효 자체는 사실 처음부터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노테라피로는 이 뭐 엑셀 이니비션 역시 뭐 뒤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은 내성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고 단독으로 뭐 썩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컨비네이션인데 컨비네이션 어떤 컨비네이션 하면은 이제 어떤 암종에서 어떤 약하고 같이 컨비네이션을 할 것이냐가 이제 키 이슈고 작년까지는 이제 작년 이 자리에서는 non-small cell lung cancer에서 1차 치료제 컨비네이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저희 OCT 598이 이제 임상 거의 이제 전임상을 마치고 임상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801하고 598 둘 다 임상을 진행을 할지 어디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그건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598은 당연히 진행하는데 598은 그대로 이제 내년에 임상 들어갈 텐데 801도 뭐 그 컨비네이션 임상을 같이 진행할지 사실 거의 같은 인디케이션 같은 그 뭐 다른 약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두 개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환자 인롤하는 것도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 뭐 801 개발을 중단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냥 고민 중이다. 801 임상을 컨비네이션 임상을 진행할지는 아직도 결정되진 않았고 고민 중이다. 시작한 뭐 재개한다면 언제 재개할지 뭐 그런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델 Y01입니다. 타우 항체입니다. 저희 아델사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아세틸레이드 K280이라는 그 굉장히 패서제닉한 아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중요한 그런 부분 에피톱을 잡는 그런 항체입니다. 지금 올 봄에 올해 초부터 이제 미국에서 환자한테 투약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이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이런 걸 보는 지금 싱글 어센딩 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부터 시작돼서 건강인 대상으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5가지 도스 레벨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스 레벨 2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스 레벨 3를 들어갈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도스 레벨 1, 2까지는 아무런 세이프티 시그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항체고 뭐 그래서 안전할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아무런 세이프티 시그널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아직 PK는 보진 못했고 PK가 확인되는 대로 사실 저희들 프로토콜에만 PK가 확인되는 대로 이제 도스 레벨 3를 시작할 때 도스 레벨 1에서 도스 레벨 2에서 컴비네이션이 아니라 멀티플 어센딩 도스를 시작하도록 저희들이 프로토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PK 데이터가 나오면은 내년 초부터 뭐 미국은 지금 이제 12월부터 거의 노니까 내년 초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맷 스터디를 시작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찌됐든 맷 스터디 진행이 한 뭐 1년 반 정도 더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 맷 스터디는 3개의 도스 레벨에서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투약을 해서 3개월 동안 투약하고 6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물론 이제 일상이기 때문에 세이프티 뭐를 보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PD라든가 여러 가지 타겟 인게이지먼트라든가 뭐 다른 알츠하이머 쪽의 바이오마커들도 같이 보기는 할 생각입니다. 근데 3개월 투약 가지고는 그런 이 바이오마커라든가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맷 스터디가 진행될 즈음에 이제 프로토콜 변경을 통해서 원하는 환자들의 이제 오픈 레벨 익스텐션까지 포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델바이오원 뭐 지난 봄에 자세히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린다면은 타우 항체는 사실 그 작년 올해 해가지고 아밀로이드 항체 2개가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서 레카네맵하고 도나네맵이 허가를 받으면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 관심, 뉴럴러지, 이 뉴로사이언스 쪽에 대한 관심이 뭐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 그런 반면에 지금 뭐 아밀로이드 항체 허가를 받은 아밀로이드 항체들의 그 효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 좀 일반적으로 효능이 임상을 통해서는 보여줬지만은 그 우리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효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아밀로이드 항체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기존 약들에 대한 뭐 니즈가 아직 굉장히 높고 그 중에 이제 당연히 아밀로이드 다음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타우 쪽입니다. 근데 타우 항체들은 지금 인식이 안 좋은 게 기존에 이제 페이스 2까지 진행했던 다수의 타우 항체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우 항체는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데 사실
이 타우 항체들은 이 N-터미널 쪽을 잡는 그런 항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 N-터미널 쪽은 잡아봐야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연구 결과들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항체들이 실패가 발표됐을 때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2세대 타우 항체들, 요 mid region, MTBR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튜블 바인딩 리전을 잡는 항체들은 이 mid region을 잡아야지 타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지금 강력하게 있고, 그래서 이 mid region을 잡는 2세대 타우 항체들이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이 로시가 개발하고 있는 비프라네맵 그리고 J&J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앞서 페이스 2를 지금 상당히 큰 페이스 2를 진행 중이고, 이 비프라네맵의 그 일단 중간 결과가 뭐 내년 여름 정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 정도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뭐 미드리전을 잡는 타우 항체들은 아직도 계속 개발 중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Y01 같은 경우는 요 R2 리전의 280번을 잡는 항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 N-터미널 쪽을 잡지 않는 이쪽에 있는 항체들은 아직도 임상이 진행 중이고, 이런 파이프라인 경쟁 파이프라인에 비하면은 저희 아이들 Y01은 상당히 그 몇 개 안 되는, 이제 임상 중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애시드이기 때문에 사실 타우 뭐 경쟁사의 이상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상당히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물론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로 라이센싱을 해서 직접 개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임상에서 시그널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선두주자들이 뭐 좋은 효능을 보여준다든가 뭐 하면은 짧은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프리클리니컬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내성 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내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암의 재발이 이제 가장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 재발입니다. 이건 프로스테이트 캔서, 오버리안 캔서 어떤 예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암이 생겼다가 1차 치료를 하면은 암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재발을 하고, 그다음 2차 치료에서는 또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재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키모테라피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잠시 튜머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재발을 합니다. 그 재발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악성인 암이 돼가지고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이런 재발 때문이다. 오버리안 캔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할 때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뭐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 재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1차 치료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치료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이렇게 가지만은 결국은 다시 다 재발을, 대부분의 암에 있어서는 뭐 초기에 완치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다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발을 막을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암이 계속 재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 항암제라는 것들은 이
어떻게 하면 캔서 셀을 죽일 것이냐에 어떻게 하면 맥시멈으로 캔서 셀을 죽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이 노멀 셀은 건드리지 않고 캔서 셀만 셀렉티브하게 몽땅 죽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키모테라피도 마찬가지고 타겟 테라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캔서 셀을 죽이는 데만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캔서 셀 입장에서는 캔서 셀도 사실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캔서 셀도. 캔서 셀들이 있는데 어떤 약이 들어와서 어떤 일종 자기들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그런다. 일종의 지노사이드죠. 말살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 캔서 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그래서 캔서 뭐 그 반응, 그 치료제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반응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내성이 생기는데, 그 내성 생기는 메커니즘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근데 그 내성 생기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에서 어떤 치료제를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내성이 생기느냐를 보는 거에 따라서 내성 그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연구는 이제 캔서 셀들이 워낙에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셀들이 있었고, 다른 셀들이 죽었을 때 그 치료제가 그 셀들이 이제 다른 셀들이 죽으면서 처음부터 저항성이 있던 그 셀들이 다시 클로널 셀렉션이라고 다시 선택되면서 걔네들이 이제 다시 재발하는 튜머를 만든다. 뭐 그런 설이 있고, 아니면은 이 치료제 때문에 그 acquired m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 있던 셀들이 죽어 나갈 때 어떤 뮤테이션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치료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뮤테이션이 생기면서 걔네들이 다시 뭐 저항성을 만든다. 혹은 뭐 어떤 캔서 스템셀, 캔서 스템셀이라는 게 있고, 스템셀은 이런 치료제에 굉장히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스템셀이 남아 있다가 스템셀이 이제 다시 자기 파퓰레이션을 만든다. 뭐 아니면은 셀이 뭐 EMT라고 해가지고 어떤 셀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항암제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런 폼으로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온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제 내성 생기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연 셀들이 어떤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게 이렇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고, 서로 굉장히 달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는 여기 있는데 장님이 코를 만지는 사람, 다리를 만지는 사람, 꼬리를 만지는 사람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어떤 이런 내성이 생기는 메커니즘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기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현상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는 거는 이제 홀 지놈 더블링이라는 플로이드 사이클입니다. 보통 우리가 셀 사이클 그러면은 이제 마이토틱 사이클 해가지고 세포가 증식할 때 마이토시스를 통해서 뭐 분열을 하고 뭐 걔네들이 계속 증식하는 그런 셀 사이클만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오가니즘들, 특히 단세포 생물들, 굉장히 원시 시대부터 이 단세포 생물들, 뭐 꼭 단세포만은 아니지만은 어떤 스트레스가 닥치면은 이 폴리플로이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트라든가 뭐 많은 하등 동물들이 스트레스 조건 하에서는 이 증식을 멈추고 그리고 이 폴리플로이드로 간다. 폴리플로이드로 가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그 다음 뭐 거기서 이제 그 새 환경에 적응한 혹은 그 환경이 뭐 적대적인 환경이 해소되면은 다시 다이플로이드로 와서 증식을 한다. 그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올로지입니다. 캔서셀 저희들의 생각은 결국은 이제 캔서셀도 그런 스트레스 어댑테이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거치는 게 아닐까. 캔서셀도 그런 치료제가 왔을 때 뭐 막 죽어 나갈 때 살아남은 셀은 그런 플로이드 사이클을 통해서 그 치료 환경을 치료제라는 그 환경을 견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럼 다음 세대 셀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가설하에 결국은 이 뭐 사실은 이 스토리는 뭐 2시간짜리 강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이 폴리플로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재발한 튜머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 그런 아뉴플로이드 그러니까 크로모솜이 굉장히 엉망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인트라튜머 헤테로지니티 그리고 뭐 스템니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로이드 사이클, 마이토틱 사이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환경에서 세포는 플로이드 사이클로 넘어가고 플로이드 사이클, 그러니까 폴리플로이드가 되면서 폴리플로이드가 되면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고 그 폴리플로이드 셀이 다시 디폴리플로이다이제이션, 그러니까 플로이드를 리덕션 해가지고 다시 증식이 가능한 다이플로이드 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셀이 이제 스템셀이 되는 거고 이 플로이드를 낮춘다 하는 거는 결국 마이오틱 진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고 마이오시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셀들은 결국은 스템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템셀이 좋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스템셀이 나와서 다시 이제 증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하에 결국은 기존의 항암 치료제는 이 마이토틱 사이클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마이토틱 사이클을 잡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토틱 사이클을 잡을 때 이 플로이드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내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항암제로 마이토틱 사이클을 차단할 때 이 플로이드 사이클도 동시에 차단함으로 해가지고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들 항암제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은 이 플로이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을 차단할 수 있는 타겟들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캔서셀을 죽이는 그런 항암제가 아니라 캔서셀을 죽일 때 나타나는 그런 내성을 막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그 방향입니다. 결국은 그 플로이드 사이클 관련된 여러 가지 타겟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이런 약들은 궁극적으로 임상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같이 병용을 함으로 해서 그 스탠다드 오브 케어 트리트먼트의 그 듀레이션을 그러니까 훨씬 더 연장할 수 있는 혹은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결국은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결국 암을 큐어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국내 카나프 테라피릭스로부터 도입해온 OCT598 그동안 전임상 개발을 진행해오면서 EP24 엔타고니스트도 이런 같은 관점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당시에 도입을 해와서 내년 곧 이제 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몇 가지 저희들이 내부에서 만든 데이터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지금 타겟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ONC1이라는 어떤 이 타겟에 대한 이니비터를 지금 만들었고, 이 팬크리아틱 캔서 셀들입니다. 이렇게 팬크리아틱 캔서 셀 라인들인데, 이 팬크리아틱 캔서 셀 라인에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젬사이타빈을 치면은 셀들이 처음에 이렇게 한 5일 동안, 5일, 10일 동안 계속 죽어나갑니다. 보통 이제 항암제를 개발할 때 이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걸 볼 때 셀을 얼마나 죽이느냐를 보는 에세이를 하죠. 그럴 때 보는 게 보통 3일 내지 5일 동안 봅니다. 3일, 5일 동안 보면은 캔서 셀들이 굉장히 빨리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3일, 5일에서 끝내지 않고 계속 그 컬처를 놔두고 있으면은 한 10일 지나가면서부터 다시 급격하게 셀들이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다시 급격하게 증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셀들이 죽어나가지만 약간의 도먼시를 거쳐서 다시 리파퓰레이션을 하는, 많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캔서 셀들이 그 항암제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을 때, 이게 이제 플로이디를 보자면은 처음에 항암제를 치기 전에는 대부분이 다이플로이드 셀이지만은 치고 나서 한 5일쯤 지나면은 대부분이 폴리플로이드, 옥타나 어쨌든 여기가 지금 테트라플로이드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이제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네 쌍, 이런 식의 이제 셀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폴리플로이드 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다시 리파퓰레이션 할 때 10일, 20일을 지나면은 그때 있는 셀들은 다시 다이플로이드 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이플로이드 셀, 이 폴리플로이드 셀이 다이플로이드 셀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스템셀 마커로 많이 쓰고 있는 CD44가 가장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이 기존의 항암제를 치면은 폴리플로이드로 갔다가 그 폴리플로이드에서 스템셀이 만들어지고 그 스템셀이 다시 다이플로이드 셀들을 만들어서 증식을 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셀라인 수준에서도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ONC1이라는 타겟의 이니비터를 같이 치면은 여기서 이 리파퓰레이션 되는 것을 지금 완벽하게 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ONC2라는 다른 타겟이고요. 또 다른 타겟이고, 이 타겟 역시 처음에 그런 폴리플로이드 셀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 다시 리파퓰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저희 ONC2 이니비터와 같이 있으면은 도스 디펜던트하게 그 리파퓰레이션 되는 것을 막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동영상으로 보자면은, 이게 항암제만 쳤을 때고 ONC2 이니비터와 같이 있을 때고, 지금 5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11일 이때부터 여기는 굉장히 캔서 셀들이 다시 증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일, 21일 되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콜론이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캔서 셀들이 다시 리파퓰레이션 하는데, 저희 ONC2 이니비터가 있을 때는 전혀 리파퓰레이션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598 이런 컨텍스트에서 저희 598 소개를 드리자면은 내년에 이제 임상 들어갈 때 조금 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598은 이제 EP24 듀얼 안타고니스트입니다. EP24라는 이 GPCR은 이 프로스타글란딘 패스웨이에 있는 리셉터입니다. 이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서 이런 COX-2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고, 여러 개의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작용하는 리셉터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이 일종의 염증 반응으로 알려져 있고,
이 COX 이니비터들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뭐 진통 소염제로 쓰이고 있죠. 셀레브렉스라든가 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COX 이니비터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관찰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 COX 이니비터를 항암제로 개발하려는 시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OX1, COX2 이런 기존의 NSAID 같은 이런 COX 이니비터들은 여러 가지 독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뭐 염증이 났다 해서 며칠 동안 먹으면은 괜찮지만은 이거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각종 심장 독성이라든가 뭐 이 소화기계 독성 때문에 이제 이 COX 이니비터들은 항암제로 개발하는 데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OX에 의한 이 프로스타글랜딘 패스웨이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스타글랜딘 중에서도 이 PGE2가 가장 그 어떤 암을 키우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그 프로스타글랜딘 E2가 작용하는 리셉터 중에서도 EP2하고 EP4만 잡으면은 이 우리가 옛날부터 봤던 그 COX 이니비터의 그 항암 작용을 선택적으로 다른 독성 없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 EP2, EP4 주로 이제 EP4 엔타고니스트를 지금 개발하고 가장 앞서 나가 있는 회사 뭐 오너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페이스 2에서 상당히 대규모의 임상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EP2, EP4 듀얼 엔타고니스트를 몇 년 전에 이제 카나프로부터 도입을 해왔고, 지금 그동안 전임상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많은 한 7, 8개 회사가 이미 이 기존의 약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 중인데, 그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이뮤노 온컬러지,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임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PD-1이라든가 이런 컨비네이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임상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OX 이니비터들 뭐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주로 콜레렉탈 캔서 쪽에서 연구가 됐었기 때문에 콜레렉탈 캔서 뭐 이런 쪽으로 임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늦게 경쟁사들에 비해서 늦게 임상에 진입하지만은 어떤 임상 개발 과정에서 좀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차별성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성 차단 기전을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이 문헌에 나온 예를 들자면은 뭐 저희들 아까 보여준 실험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캔서셀에다가 항암제를 치면은 캔서셀들이 죽는데,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나면 다시 쭉 리파퓰레이션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캔서셀이 처음에는 이게 에파토틱 셀은 죽어가는 셀들입니다. 죽는 셀들이 한 7일 정도의 피크를 이루고 나중에 이제 다시 사라지는데, 이 죽는 셀들이 피크에 이뤘을 때 이 프로스타글란딘 E2가 가장 높게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캔서 셀들이 죽어가면서 죽어가면서 프로스타글란딘 E2를 만들어내고, 그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살아있는 어떤 캔서 셀, 아까로 치자면 폴리플로이드 셀 같은 그쪽에다가 이제 어떤 재생, 리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그 인도메타신이라는 그 COX 이니비터를 같이 치면은 아까 제가 보여준 저희 인터널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파퓰레이션 되는 거를 완전히 막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98을 가지고 비슷한 실험들을 했었고, 어떤 렁캔서 셀라인을 가지고 처음에 키모테라피 드럭을 치면은 이렇게 뭐 이건 셀 숫자가 아니라 이제
컨플루언스라고 해서 하여튼 캔서 셀들이 이제 자라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면서 다시 이 리파퓰레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저희 OCT598이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하게 그 리파퓰레이션 되는 거를 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디에이션인데 전체적으로 레디에이션 없이는 튜머가 이렇게 자라고 레디에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자라고 저희들 컨비네이션 했을 때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각 개체들의 튜머 그로스를 본다면은 레디에이션 했을 때 5마리 중에 처음에는 한 마리한테서 이제 컴플리트 리미션 튜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지만은 그 한 마리는 결국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598을 같이 병용 투약했을 경우 처음에 이제 5마리 중에 4마리가 컴플리트 리미션까지 갔고 그 중에 한 마리만 그 컴플리트 리미션 간 4마리 중에 한 마리만 다시 재발을 하고 3마리는 튜머 프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튜머가 컴플리트 리미션까지 갔다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저희 598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더 갖게 하고 있고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던 데이터입니다. 렁캔서 스탠다드 오브 케어 시스플라틴 페메트렉스 안타이 PD-1 했을 때 이 경우에도 다시 튜머가 재발을 하지만은 598 같이 병용했을 때는 재발을 하지 않는 데이터는 이미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98을 이런 내성 발현을 막는 그런 거를 보는 그런 임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 정도 FDA하고 프리-IND 미팅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2분기에는 이제 미국 FDA에 IND 신청을 하고 일단 FDA에 신청을 한 후에 실제 이제 처음 임상 시작은 국내에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4분기 정도에 실제로 환자한테 투약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노테라피 쪽은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노테라피로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즉시 안전성이 확인되는 도수에서 즉시 스탠다드 케어랑 컨비네이션 하는 임상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 임상, 전임상 그리고 디스커버리 정도까지 다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